안녕하세요. 역사형 상상력 한국사 김현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 해설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6월 평가원 치느라 엄청 고생 많았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 풀었겠지만 사실 평가원 시험을 올해 처음 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무게감? 여러분들한테 좀 점수 자체가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월 평가원은 항상 늘 말하지만 올해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여러분한테 미리 일단 제시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6평을 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조금 더 해야 되는가? 뭐가 좀 더 부족하구나. 내가 여름방학 동안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전까지 뭘 조금 더 보강을 해야겠구나. 그런 걸 뭔가 여러분 기준점 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는가 계획 세우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경을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한국사 해설 진행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위주로 그리고 사실 한국사는 답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난이도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항상 제시된 선지만 제대로 시기 분석하는지 그래서 정답 찾는 거 말고 나머지 오답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또는 어떤 사건들이 어떤 시기랑 연결되는가, 어떤 인물이랑 연결되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항상 선사 문제. 이번에는 선사 문제가 심지어 여러분 삼국시대까지 선지 분석이 여러분 선지가 같이 제시됐어요. 워낙에 시기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 1번뿐만 아니라 많았고 1번에 여러분 이제 빗살무늬 톡이 나오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예까지 여러분 줬으니까 신석기 특징 찾으시면 되는구나. 근데 간석기를 제작하는 노인 여러분 당연히 1번에 뗀석기는 구석기, 간석기는 신석기 때 사용됐던 거 너무 쉽죠. 일단 철제농기구 사용되는 2번은 철기시기라는 거 당연히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면 청동검이니까 청동기식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은병, 여러분 은병은 원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용어죠. 고려시대 때 경제적인 특징으로 여러분한테 많이 제시되는 선지 또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은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나타났던 은 덩어리의 화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 무역할 때 많이 사용했던 거. 고려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황룡사 구층목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이전에 선덕여왕 시기 때 진흥왕이 만들어 놓은 황룡사에 구층목탑을 꽂음으로써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제작됐던 거. 그리고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은 게 대몽항쟁하는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소실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할 때 또는 수업할 때 늘 말하지만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여러분한테 개런티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고려의 4명의 왕, 초기의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고려 후기 때 공민왕, 그리고 조선시대 때 6명 왕, 조선 초에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그리고 세조, 그리고 성종,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영정조, 탕평책 실시하는 요 6명의 왕. 그래서 고려랑 조선 왕들을 10명을 업적 구분할 수 있는지 무조건 2문제. 그래서 많이 출제될 때는 3문제까지 출제되는 거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적 구분하는 거 요번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쌍기가 건의를 해서 과거제를 처음 시행했던 고려시대 때 우리가 광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워낙에 혼인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인들을 29명을 여러분 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혼인 정책으로 왕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태조 왕건 이후에 2명의 왕이 등장했을 때 왕권이 너무 약해져. 왜냐면 왕자를 배출한 집안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 출신의 왕자를 왕으로 만들어야지 생각하는 그런 호족가문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이 태조 왕건 이후에 약해질 때 4대 왕으로 광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광종의 업적은 뭐? 왕권 강화. 그래서 호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고 충성스러운 관료를 뽑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던 거. 그리고 광종이 했던 게 뭡니까? 호족들이 갖고 있던 불법 노비를 신분을 해방시키는, 즉 원래 신분으로 복구시키면서 호족들이 갖고 있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던 거. 그리고 공복을 제정해서 관리들의 등급에 따른 옷의 복색을 정하는 것 위계서열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반대 세력들, 자신의 어떤 이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죽여버리면서 왕권 강화를 하는 게 광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 호족들의 불법 노비를 우리가 이 신분 복구시킴으로써 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켰던 거. 이게 여러분 답이 되겠죠. 안 어려워요. 삼별초를 조직
일으켰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왕을 배우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고려 후기 때 우리가 대몽항쟁 과정에서 잠깐만요.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다. 삼별초는 우리가 배우죠. 삼별초는 우리가 고려 중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려가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전후기를 나누잖아요. 그 무신정권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이 무신정변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이 어떤 혼란 정국, 지들끼리 죽이면서 정권을 찬탈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최충원이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무신정권이 나타났죠. 그 중에서 최충원과 그 아들 최후라고 하는 이 최씨무신 집권기 때 최후가 설치했던 게 삼별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최씨 집안의 사병 집단으로 출발했던 삼별초가 나중에 최후 정권 잡고 있을 때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고 대몽항쟁할 때 대몽항쟁을 전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심지어 개경환도 하고도 항복하고도 그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 옮겨가면서 대몽항쟁했던 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했던 게 삼별초고, 규장각을 운영했대요. 여러분 규장각은 조선 후기에 누가? 정조대왕이 우리가 일종의 개혁 기반 기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왕실 도서관을 만들었던 게 규장각이죠. 그죠? 훈민정음을 찬제했다.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가 세종대왕 업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유경공원을 설립했다. 여러분 유경공원은 근대 개항기입니다. 우리가 개항기 때 정확하게 말하면 1886년에 우리가 최초의 근대 공립학교로 만들었던 영재를 육성하는 공공의 학원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교육기관이죠. 그렇죠? 너무 시기 여러분 이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훅훅 떨어지는 거야. 그죠? 자, 3번의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는 어느 나라의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해 고구려라는 거 여러분 잡을 수 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천손의식, 굉장히 독자적인 천하관과 함께 황제였던 광개토대왕과 그 아들 장수왕이 여러분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모습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고구려의 특징으로 여러분 2번에 진대법 실시했던 거. 진대법은 우리가 고대 시기 때 나타났던 경제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거예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2세기에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서 춘대 추납 구율제도, 농민들이 가장 가난한 게 봄이잖아요.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 구율책으로 실시했던 거. 자, 그러면 1번 우상국 정벌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상국 선지는 간혹 나옵니다. 우리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신라 지증왕 때 우상국 정벌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6세기의 모습이고요.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이게 조선 최고법전이자 기본법전이잖아요. 조선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왕들 업적 구분하는 문제 항상 나온다고 했으니까 왕까지 여러분 요건 보셔야 돼요. 성종이 왜 성종이야? 국가의 통치체제를 딱 법전으로 픽스, 텍스트로 딱 써가지고 정문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국가 체제 기틀을 확립, 완성했다 성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종, 쌍성종간부를 공격했다. 이게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한 이후에 원간섭기 때 영토를 빼앗겼던 천령 이북 땅에 설치돼 있던 거고, 이걸 반원 자주화 정책했던 고려 말에 공민왕이 우리가 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쌍성총강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 영토를 되찾았던 겁니다. 그죠? 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시대입니다. 왜냐면 요거 여러분 내용 기억나요? 우리가 간도라고 하는 땅과 관련해서 간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백두산 정계비를 배우죠.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국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국경을 정했던, 경계를 정했던 게 요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이게 토문강을 중국 학자들이, 이때 청나라 학자들이 나중에 두만강으로 해석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립구도로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건 일단 조선 숙종 때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로 본 신라불교. 자, 일단 자장법사, 자장승련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호국불교, 원효와 아미타와 함께 우리가 신라불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여러분 원효대사랑 항상 우리가 세트로 나오는 분이 의상대사, 그쵸? 원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나무 아미타 부처에게 나무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연부를 외면은 서방적도 극락세계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불교 대중화했던 인물이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의 화엄사상을 배워서 신라 화엄종 개창한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 관음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전파하는 모습이 보였던 게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 스님이 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서역 기행문을 썼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통일신라 3개 세트로 원효 의상과 함께 같이 봐줄 수 있어요. 진울과 여러분 의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 자체가 우리가 고려불교 하면서 정리했던 거예요. 고려 전기에 의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하면서 교간겸수 주장했던 거. 쌤이 지금 하는 말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진울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 후기 때 타락한 불교를 초심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 독경을 우리가 다시 외고 어떤 초심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불교의 자정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 조직을 만들더라. 그리고 진울 같은 경우에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일치하고자 했고 정예쌍수, 도노점수 같은 그런 교리를 강조했던 모습. 고려 불교예요. 자, 그리고 신돈과 전민변정 노갑하면은 고려 말에 공민왕의 왕권 강화책하면서 권문세족들의 불법 노블을 또 신분 복구시켜줬던 이건 고려 말에 실시했던 거.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풍수지리 사상이랑 연결해서 오히려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워낙에 고려 중기 때 문벌귀족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신진 관료들을 중심으로 서경으로 수천도에서 자주적인 모습을 되찾고 어떤 그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 신라랑 관련 있는 거는. 자,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시기 잡는 거네요. 자, 추밀한 부사를 지냈던 홍문계는 딸이 공녀로 선발되자. 이거 딱 보면 우리가 원간섭기 거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고려 말의 대몽황쟁을 결국에 패배하죠. 항복하고 나서 원간섭기로 들어갔을 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공녀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원에 가는 모습들, 뭐 환관이라든지 또는 뭐 물자들, 금, 은뿐만 아니라 매를 길러다가 우리가 갖다 바치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원간섭기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녀가 되는 것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는 딸이 공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딸을 머리를 깎았대. 원공주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것 찾으시면 우리가 친원파 세력이었던 원을 등에 업은 우리가 이러한 집권 세력이 등장했던 거. 고려 후기 때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농장을 확대하면서 농민들을 괴롭혔던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비판하면서 성장하는 개혁적인 관료층들이 신진사대부고 그들이 고려 말에 결국엔 조선 건국에 영향을 미치죠. 자, 골품제가 실시됐다. 골품제는 신라 지배층 간의 신분제도다. 우리가 육두품에 불만이 굉장히 컸다.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집강소. 너무 근대로 넘어갔죠.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1차 농민군이 해산하면서 농촌에 만들었던 자치개혁기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원화성이 건설됐다. 수원화성은 실제로 수능에서도 자주 나와요. 정조대왕 질문하면서. 그래서 정조가 수원화성,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화성을 축조하죠. 그래서 정조 시기 때 활약했던 정약용이라는 인물의 거중기라는 것도 여러분들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을 거고, 향약. 향약이 뭡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림들이 지방의 향촌자치 규약으로 전파했던 게 향약이죠. 그래서 특히 조선의 사림이라고 하는 지방 양반들의 향촌 지지 기반이 서원과 향약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당연히 어느 나라인지 어느 시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6번의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손영이 말하기를 거란에 1차 침입할 때 소손영이 쳐들어왔죠. 자, 너희 고려가 우리 거란과 접해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에 사대하니 이 때문에 정벌하러 왔다. 우리에게 조공을 하면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서희의 외교 담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압록강 안팎은 우리의 영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곳을 차지하여 길을 막혀 우리가 조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진을 쫓아내고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 성을 쌓고 길이 통하도록 해준다면 어찌 조공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소손영이 결국엔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는 고려 전체적인 어떤 시기를 볼 때 대외관계 할 때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 건국되고 나서 그리고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연도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신정변이라는 걸 기준으로
고려 전후기를 잡아요. 그 중에서도 고려 완전초에 거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민족과의 분쟁, 그리고 우리가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전기에서도 조금 12세기쯤 넘어가면은 여진이 성장해서 여진과의 분쟁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3세기 무신 집권기 때 있던 최우라고 하는 우리가 최씨 정권의 어떤 집권 시기 때 강화도래미야 여러분,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우리가 강화도로 도망가고 하는 대몽황제의 모습이 요 몽골과의 모습으로 13세기 때 고려 후기 때 나타나거든. 그래서 사실 고려 같은 경우 우리가 요 세 개의 시기에 따른 대외 관계를 어떤 덩어리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란과의 분쟁에서 있었던 게, 거란이 총 3차례 쳐들어오잖아. 거란은 고려 초부터 우리가 적대적인 어떤 정책을 폈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해와 고구려라고 하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는, 이 고려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던 이 발해라는 나라는 같은 민족의식이 갖고 있던 나라인데, 발해를 멸망시키고 얘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 거란이. 그래서 굉장히 적대하죠. 태조 왕건이 거란이 그 고려 처음 만들었을 때 친구 맺자고 낙타 선물로 줬던 거 만부교란 다리에다 묶어다가 굶어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야, 굶겨가지고. 그래서 거란이 왜 너네는 우리 적대하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 라고 쳐들어오는 모습이 이 1차 침입이야. 그래서 서희가 외교談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 야 압록강 동쪽에 있는 지역 우리가 갖고 있으면 너네랑 못 놀 이유 없지. 사실 중간에 여진 때문에 우리가 너네랑 못 노는 거야. 쟤들 없으면 우리 놀 수 있어 너랑, 이라고 구라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 강동 육주라고 하는 걸 심지어 획득하면서 거란 애들은 철수하는, 그래서 군대를 몰아내고 심지어 땅까지 얻었던 게 요 1차 침입 서희 외교談판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 이후에 거란이랑 안 놀았겠죠. 구라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란이 외교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2차 침입, 3차 침입까지 합니다. 그때 특히 3차 침입 때 우리가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통해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더라. 그리고 나서 거란 애들이 또 쳐들어올까봐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12세기 땐 여진이 성장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를 구성해서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천령 이북 지역 쪽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진을 토벌하고 오히려 우리가 땅을 획득하면서 이 동북구성을 관리를 하는데,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거기다가 여진 애들이 계속 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조공받기로 약속하고 우리가 이걸 반환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진이 더욱더 성장해서 금을 만들고 심지어 거란을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금한테, 여진한테 이자겸 때 사대 관계를 수용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그래서 금과 사대 관계 추진하면서 이제 수용하면서 우리가 이때 사실 고려의 북진 정책이라는 게 중단되죠. 그 이후에 몽골 애들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몽황제하면서 조금 주의 깊게 볼 인물은 김윤후라고 하는 인물이 몽골의 수차례 침입 때 하층민들과 함께 저항했던 모습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대몽황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대장경 하나가 불타서 몽골을 우리가 이제 불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요 대몽항쟁할 때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 조판하는 거, 요런 것도 조금 봐주시면 좋고, 결국에는 그래서 항복했지만 아까 전에 삼별초가 끝까지 대몽항쟁 전개하면서 근거지 옮겨가면서 이 어떤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원간섭기로 결국에 우리가 들어간다.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덩어리를 좀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 내용 여러분 이해했을 테니까 3번 강동육주 될 거고요. 별기군 나왔네요. 1881년, 심지어 근대 개항기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시기 때 요거는 일종의 신식군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별기군이랑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것이 82년의 이무군란이죠, 그죠? 자, 훈련도감이 조직됐다. 여러분, 훈련도감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중에 우리가 설치되는 겁니다. 조선 전기 때 너무 우리가 국방력 강화가 되지 못해서, 국방력이 너무 약해서 임진왜란 쳐들어왔을 때,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죠. 일본 애들이 막 파죽지세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직업군인을 사서 쓰기 위해서 포수, 총 쏘는, 그리고 사수, 활 쏘는, 그리고 창칼 들고 다니는 살수로 이루어진 삼수병으로 구성된 직업군인이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입니다. 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됐던 거, 금관가가 멸망하였다. 여러분, 신라가 가야 흡수하죠. 특히 금관가는 신라 6세기 법흥왕 때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요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자, 그리고 구서당 십정이라는 게 있네요.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여러분 중앙군과 지방군을 정비했던 겁니다. 신문왕이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 정도까지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번 밑줄 친 패단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태종, 세종을 거치며 공납제도가 정비됐는데 공납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산물을 징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세금 종류에는 우리가 토지에 부과되는 쌀, 수확량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내는 전세라는 게 있고 그리고 특산물 내는 공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노동력을 증발하는 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이 말당 관리들이에요. 서리들이 특산물을 걷는데 자신들이 준비한 걸로 미리 내놓고 그 고을에 가서 는 지나치게 많이 중간에서 여러분 착복하기 위해서 일단 나라에 내야 되는 건 지돈으로 내놓고 농민들한테 와가지고 더블로 여러분 받아서 착복하는 애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납제도의 방해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 패단을 방납의 패단이라고 특히 불러요. 그죠? 우리가 공납을 방해하는 서리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방납의 패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가에서도 고을의 곡물 납부를 막고 대신 납입하고는 고을 사람들로부터는 몇 배를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고 농민들이 뭐 여러분 내기도 편하고 그리고 심지어 운송 저장까지 편리한 특산물보다는 쌀로 다 징수하자라고 해서 광해군 때 경기도부터 처음 실시했던 것이 동네마다 다른 특산물을 뭘로 내자. 그냥 합해서 크게 똑같이 만들어서 이 말은 통일시켜서 쌀로 징수하자. 이게 여러분 대동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해군 때 실시했던 대동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1번. 특산물을 그냥 쌀로 통일해서 내자. 그죠? 전시과를 시행했다. 여러분 전시과는 우리가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라고 하는 월급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쵸? 고려시대 겁니다. 전시과는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공음전을 지급했다. 여러분 전시과의 종류 중에 하나가 공음전이에요.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관리들한테 지급하던 전시과 중에서도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만 특별히 따로 지급하는 보너스 월급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겠어요? 귀족들의 경제적인 특혜이자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공음전, 약간 단어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음서라는 게 있었죠. 음서라고 하는 5품 이상 관리들이 자식들한테 무시험으로 관직을 지급할 수 있는 음서, 정치적 혜택, 공음전. 음이 조상의 음덕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신분이 높아서 받는 거. 그래서 음서와 공음전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고려 문벌귀족이죠. 그죠? 자, 직전법을 제정했다. 직전법은 단독 문제로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조선시대 때 우리가 세조, 조카 몰아내고 왕이 됐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던 세조가 우리가 토지제도 개혁했던 겁니다. 기존에 월급 주던 토지들을 전직 현직 관리한테 모두 다 주다 보니까 죽기 전까지는 안 토해내도 된단 말이야. 은퇴하고도 계속 월급 그 토지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 주 땅이 부족하네. 그래서 세조가 야 은퇴하면 바로 토해내. 그래서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했던 게 직전법이죠. 그죠? 전자가 우리가 토지 여러분 밭전자라는 걸 통해서 토지제도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건원중보를 발행했다. 건원중보는 여러분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은병, 건원중보 이게 고려시대 화폐죠. 자, 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곳의 뭐 중에 하나입니다. 주세붕이 세운 것을 시작으로 힌트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은 조선시대 유교교육이랑 선현제사를 담당했대요. 이게 뭐예요? 서원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교육기관이자 유교소년 제사를 지내던 것이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이 최초였고 백운동서원 나중에 사익받으면 소수서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수서원, 서원 얘기를 하는 거네요. 서원들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향약과 서원이란 걸 통해서 성리학적 유교 회속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성리학을 공부한 지방 양반 사림들의 기반이 굉장히 강해지더라. 그래서 사림들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중앙정계에 도전해서 결국엔 중앙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림, 지방 양반들. 자, 불국사를 창건했다.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통일신라입니다. 그죠? 팔과대를 개최했다.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민간 신앙이 섞이긴 했지만 크게는 이제 불교 행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고려시대 때 팔관회고요. 한성순보, 요번에 근대시기가 엄청 많이 껴있어. 정근대사에 선지가. 한성순보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행했던 근대 신문, 그러니까 관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신문입니다. 근대 개항기예요. 자, 그리고 최씨무신 정권의 기반이 됐다. 최씨무신 정권의 기반이라고 하면 최충원이 만들었던 국가 최고기구로서 교정도감과 최우가 만들었던 정방, 인사권을 장악했던 기구가 있을 거고, 이건 정치적인 기반. 군사적인 기반으로는 최충원이 만들었던 자신의 친위 부대, 도방과, 그리고 아까 전에 삼별초라고 해서 최우가 설치했던, 우리가 사병 집단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대몽항쟁하게 되는, 요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최씨 정권 기반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단 조선이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자라고 나왔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배우는 전쟁이 두 가지죠. 임진왜란이랑 그리고 병자호란.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굉장히 문제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시험 임진왜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병자호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임진왜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병자호란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게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청나라한테 결국에는 이제 항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45일 항전 끝에 항복을 하는 거거든. 9번 머리 조아리고 인조가 머리에 피가 터지면서 항복하는 그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 항복을 하기 전에 남한산성에서 버티면서 항전했던 거, 그거 정도 여러분 기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병자호란 얘기네요. 1636년에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굴욕적인 항복, 399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이후에 항복한 이후에 왕자 2명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중에서 여러분 돌아온 2명의 왕자 중에 소현세자 형한은 여러분 죽게 되고, 복림대군인 둘째가 왕이 되는 게 효종입니다. 효종은 그럼 포로로 잡혀갔던 왕자고, 심지어 자기 아빠가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효종이 병자호란 끝나고 북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죠. 청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그거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일단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여러분 나온 게 삼전도 굴욕이에요. 그죠? 자, 위화도 회군,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죠?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임진왜란 때. 그죠? 여러분 한산도, 명량 이런 거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여러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했다. 살수대첩 언제예요? 고구려 때입니다. 고구려 때 우리가 6세기에 신라가 딱 삼국의 주도권을 잡고 나서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수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7세기로 넘어가면서 고구려가 수나라랑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랑 전쟁하고, 한반도 내부에서는 백제랑 신라랑 대립하던 과정에서 신라가 계속해서 백제 공격받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중국의 당과 나당 동맹 체결하면서 나당 동맹이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시켰던 거. 그래서 살수대첩은 612년에 고구려의 수나라와의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 일제강점기 1920년, 그쵸? 자, 그러면은 10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문화원에서는 19세기 이후 위정척사가 뭐예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하겠다. 우리가 막 근대 개항기 때 개화를 추진하는 인물도 있었지만은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바른 것, 전통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거, 천주교라든지 서양 문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외세 움직임을 위정척사라고 얘기를 해요. 위정척사는 특히 여러분 1860년대 때는 흥선대원 집권기거든요. 그래서 척화주전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면서 통상하지 말자를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니 많이 할 때 외양일체론, 일본 애들도 외놈들도 양놈들, 말이 좀 그랬나? 외인과 양인들이 여러분 사실 똑같다. 일본 애들도 지금 서양 도적대와 다를 바가 없으니 일본과도 교류하지 말자라고 해서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하면서 도끼자루 들고 경복궁 앞에 가가지고 나 죽이고 하라고 반대했던 게 외양일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정척사가 80년대로 넘어오면은 강화도 조약은 이미 체결했죠. 70년대 때 결국에 체결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하면서 특히
이때 미국이랑 수교하자고 고종이 막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이거 봐라. 우리 지금 미국이랑 연대해야 된다라고 막 양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선책략 육보했을 때 경상도 지방의 양반들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10,000명이 넘는 양반들이 상소를 올렸던 만인소 사건. 우리가 러시아고 미국이고 다 오랑캐인데 왜 미국과는 친교를 해야 되고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선책략 육보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반대하는 모습을 특히 우리가 만인소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1880년대 때 대표적인 위정척사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경상도 지방의 양반들이 10,000명이 넘는 양반들이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 성악십도를 저술한 이황 태계이황, 율곡이 선생 여러분 두 분 다 누구예요? 조선 대표적인 사림 성리학자들입니다. 그죠? 조선시대 때. 자, 그리고 시무 28종. 시무 28종 여러분 언제예요?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렸던 개혁 건의안이에요. 요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읽고 so impressed 해가지고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국자감을 설치하고 또는 뭐 지방제도를 지방관을 파견하고 하는 모습이 보였죠. 고려시대입니다. 자, 유교적 사관을 제시한 김부식. 김부식이 유교적 사관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 이거는 고려시대 때라는 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유교 사관을 반영해서 김부식이 저술했던 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일종의 여러분 국책 사업을 했던 건데 이제 대표 관리자로서 김부식이 대표 저자로서 여러분 썼던 게 삼국사기 있죠. 삼국사기가 그래서 우리가 고려 전기 때 만들어졌던 김부식이 인종 때 삼국사기를 편찬을 하잖아요.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관이기 때문에 특히 합리주의 사관이기 때문에 단군 이야기는 없습니다. 곰이랑 호랑이가 와서 막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잖아. 하늘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말이 안 되잖아요. 300명의 크루를 이끌고 내려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사관에 따라서 단군 이야기 없는 게 삼국사기. 자,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정도전.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킹메이커가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조선 초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국기무처에서 여러분 군국기무처는 알아야죠. 우리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기구입니다. 1차 갑오개혁기구로서 우리가 갑오개혁기구로 배웠던 군국기무처에서 설치했던 실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안, 즉 갑오개혁 개혁 내용안 중에서 4번의 여러분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갑오개혁 때 뭐 예를 들어서 국내부를 설치한대. 국내부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요성은 아니니까. 하지만 국내부 뭔가 왕실 관련된 사무를 담당했겠네. 그래서 이제 왕실 사무 담당 기구를 따로 뒀다는 거는 국정사무와 왕실 사무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왕권의 제약을 두고 의정부나 내각을 중심으로 정치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근대적인 정치 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신문제 폐지, 갑오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개혁인 것은 어쨌든 평등 사회로 넘어오는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이죠. 이 갑오개혁이 친일 내각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한계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우리가 개혁이라고 보는 거는 드디어 신문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사회 악습을 폐지했던 게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또는 조혼을 금지한다든지 연좌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죠? 장용영을 창설했대요. 장용영 누구 거예요? 정조대왕이 자신의 친위 부대로 만들었던 게 장용영입니다. 영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군부대 영자죠. 그래서 정조가 설치했던 거 수원화성, 규장각, 그리고 장용영 이게 정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 더 보자면은 초계문신이라고 하는 거, 그죠? 영정법을 시행했습니다. 영원히 고정한다. 이게 뭐예요? 조선 초에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풍윤과 비옥도를 고려해서 차등 징수를 하다가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인조라고 하는 왕이 세금을 영원히 고정한다. 균등징수. 무조건 한결당 그냥 사두라고 해서 조세개혁을 했던 게 영정법이죠. 금융실명제. 여러분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죠? 자, 4.4.5입 개헌안이라고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예전에 원래 부결되었던 개헌안을 특히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우리가 그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 출마할 수 있도록 초대 대통령한테 이 중임 제한을 없앴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결됐던 거를 심지어
우리가 135.333333 이상이 필요했던 가결 조건이니까 136, 선생님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죠?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그래야지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실제로 투표는 135명만 찬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 개헌안이 부결돼야 되는데 아니 수학적으로 봤을 때 5 밑으로는 그러니까 4 밑으로는 떨어뜨리고 5 위로는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135와 같지 않냐? 그럼 135면 찬성하면 통과돼야지 라고 하면서 가결시켰던 것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당에서 제시했던 개헌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 때, 이승만 정부 시기 때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됩니까? 자, 12번 밑줄 친 특사가 파견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여러분 이상설, 이휘종, 이준열사가 계시네요. 헤이그까지, 여러분 헤이그까지 줬어. 그럼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우리가 헤이그 특사 파견됐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헤이그 특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선생님이 시험 공부할 때 항상 무조건 이거는 잡아두세요라고 했던 게 뭐냐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던 이유가 뭐냐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가 파견이 됐었냐고. 그게 뭐예요? 1905년에 채택됐던 조인했던 을사늑약, 그쵸?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던 을사늑약의 어떤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특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 헤이그 특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두 개 중에 하나야. 원인을 물어보든지 또는 이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결과를 물어보죠. 여러분 헤이그 특사가 성공하지는 못하죠. 이때 어차피 서구 여강들은 이미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였고 거기다 심지어 일본의 방해로 우리가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고종이 굉장한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강제 퇴위당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가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1907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 황제가 1907년에 올라와서 우리가 새 황제와 일본이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인 결과 이 세 가지 관계는 무조건 기억을 쌤이 하라고 했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보통 이게 연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묻는 문제가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많고 훨씬 더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표 문제가 보통 1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줬지만 연표 문제는 현대사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권 피탈 어쨌든 고종 퇴위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순종 황제랑 여러 가지 조약 체결하고 일본이 사법권, 경찰권까지 나중에 박탈하고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으로 국권 피탈 당하니까 여러분 답 요건 거는 알 겁니다. 그쵸? 요거는 풀 수 있긴 하지만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쌤이 강조합니다. 자, 13번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무조건 나오는 게 고려, 조선, 왕업적 구분하는 거라고 했죠. 그중에서 이제 조선왕이 속대전을 편찬하고요. 탕평비를 세웠대요. 탕평책 실시하는 왕인가 봐요. 영조와 정조 중에 하나고 속대전. 거기다 여러분 신문고부할 누굽니까? 영조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순서까지 챕터까지 줬습니다. 그죠?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생 예성현중 임명성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원철 고순 외워서 푼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균역법이죠. 군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군포를 2필 내던 거를 1필로 경감시켜줬던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역을 균등하게 한다. 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했던 게 균역법이죠. 그래서 이게 영조 업적이고요. 쌤이 조금 더 잡으면 균역법은 균역법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균역법 나오면 군포 부담을 줄여주면서 세금 이제 징수를 줄인 거잖아, 나라에서. 그럼 나라에서 세금 걷던 거를 적게 걷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 부족분을 충당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족분 충당 방법으로 결작이라고 하는 땅 갖고 있는 놈은 무조건 한 결당 2두씩 더 내라고 하는 거 또는 돈 많은 애들은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데가 명예관직 명함 1개 파줄 테니까 근데 군포네 돈 많잖아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여러분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지급하던 노동증발권을 포함했던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이라고 하는 수조건만 있는 노동증발은 함부로 못하는 농민들을 함부로 노동력을 증발할 수는 없는 그런 관료전 지급했던 거랑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평양으로 천도했다.
고구려겠죠? 고구려 5세기에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왕권 강화, 백제신라 압박하는 모습. 사심관 제도를 마련했다. 출신 지역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태조 왕건의 모습이죠. 고려예요. 통리기무하문. 계속 여러분 정근대 문제에서 근현대사 파트 내용이 나와요. 188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기구로서 근대기구입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강화도조약 체결하고 나서 근대행정기구, 개화추진기구를 설치했던 게 80년에 통리기무하문이죠. 그죠? 통리기무하문이랑 갑오개혁, 궁극기무처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자, 1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문제가 보통 세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하나가 항상 나오는 게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즉 헌병경찰 통치, 민족분열 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 요 세 가지 시기 구분하는 게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시된 거는 헌병이 나오니까 언제 헌병경찰 통치 시기 1910년대. 1910년대의 포인트는 일단 총독부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 총독이 그 아래에 있는 내가 이런 표현까지 하면 여러분들 좀 짜증낼 텐데 경무총감이라고 하는 총독부 아래에 치안 담당하는 인물이 헌병사령관으로 항상 우리나라에 헌병사령관이 우리나라의 경무총감으로 와요. 그러니까 얘가 데리고 온 애가 헌병경찰인 거야. 군인경찰이니까 포갑적이고 비인도적으로 이들은 직결처분권을 가지고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조선인들을 처벌하고 심지어 조선인들에 한해서만 태형,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모욕적인 태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탄압하는 거. 기본권도 다 탄압당해서 이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유 없어서 우리나라 신문 다 여러분 이제 폐간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를 우민화시켜야 되니까 무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인들만 보통학교라고 하는, 일본인들은 소학교 다녀요. 근데 우리는 보통교육. 그래서 수업연한을 6년이 아니라 4년으로 줄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공포심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칼차고 제복 입고 수업하던 게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약탈하고요. 그리고 회사령이란 걸 만들어서 총독 허가 없이는 회사를 못 만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나라 민족기업들이 몰락하는 모습. 이게 10년대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10년부터 18년까지 토지를 약탈하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토지조사 사업. 식목도감이 설치됐다. 여러분 식목도감 고려 거예요. 고려시대 때 엄청 높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끼리 재신과 추밀이라고 하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끼리, 완전 귀족기구죠. 지들끼리 국방 문제 터지면 도병마사, 그리고 법제예식 관련된 문제 터지면 식목도감. 그래서 고려 귀족기구예요. 홍경래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선 말에 세도정치 순조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순조 시기 때 홍경래난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도 지역 차별 때문에,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 때는 삼정의 문란이 되게 심했잖아요.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죠? 신탁통치 반대 시위. 그러면 신탁통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때 대한민국 없었죠. 한반도에 있는 이 대한제국 이후에 이제 일제로부터 이 광복한 이들이 아직까지 여력이 없으니 뭐 하자. 신탁통치 최고 5년간 4개국에 의해서 신탁통치하자라고 해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했던 겁니다. 완전 현대사 얘기고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그럼 독립협회는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근대 시기 때, 일제강점기 아니죠. 우리 고종이 아관파천했을 때 왕이여 돌아오소서와 함께 자주국권과 자주의 어떤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표방하면서 나타났던 지신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리고 나중에는 전민중단체로 성장했던 근대 시기 단체입니다. 그죠? 자, 1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 경성에 갔습니다. 경성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일제강점기가 보다 이런 감도 조금 올 수 있는데, 그지? 자, 호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받아서 보니 직업이 백정이라고 쓰여 있기에 우리가 이 백정들은요 일제강점기 때 도환이라고 해서 호적 등본에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것 자체가 아무리 신분이 여러분 없어진,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 없잖아. 없어진 사회라 하더라도 여전히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호적이 필요한데 도안이라는 것이 적혀 있으면 쫓아낸대. 그러니까 이거는 백정들에 대한 어떤 신분차별, 도축업자, 도살업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정들이 이러한 신분차별에 한 거에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인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1923년에 진주에서 만들어졌던 조선형평사가 형평,
우리가 백정들이 사용하던 저울의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평 그리고 인민 평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 3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했다.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중건 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기존에 있던 상평통부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화폐, 고액 화폐를 만들었던 게 당백전이고요. 경복궁중건, 교정도감 여러분 아까 전에 최충원이 만들었던 고려 무신집권기 때 최고 권력 기구예요. 보빙사가 여러분 미국에 보내졌대요. 보빙사는 일단 일제강점기 자체가 여러분 아니에요. 보빙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 외우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미국이랑 처음 수교했던 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고 답방으로 미국에 보냈던 겁니다. 그죠? 미소공동위원회. 그럼 미소공동위원회는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 광복 이후에 진주한 상태에서 미소 중심으로 한반도에 어떤 정부 수립할 것인가? 완전 광복 이후의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내용상 우리가 그냥 독해력으로도 사실 풀 수는 조금 있는 거긴 해요. 그죠? 자,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어디에 외교 담당 기관이 구미위원부. 구미위원부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사무소입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워싱턴에 설치했던 그리고 이게 이승만 이때 여러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활약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3.1운동이 아이고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면서 뭔가 민족운동의 구심점, 체계적인 어떤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거. 그래서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상하이에서 수립됐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독립공채를 구매하면서 사람들이 이 어떤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행정 조직망이자 일종의 그 통신기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임시정부 활약할 때부터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조직망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분 외교활동을 주축으로 한다. 그리고 특히 독립공채나 애국공채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로 그죠? 우리가 독립 자금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한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료들을 모아서 사료 편찬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독립군의 활동을 전혀 경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도 지역에 있던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런 식으로 독립군들을 관할하기도 하고 군무부라는 걸 설치해서 독립군도 나름대로 활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이 되고요. 도병마사 아까 쌤 도병마사 식목도감 세트라고 했어요. 고려 귀족기구.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전혀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에요. 임시정부랑 상관없어요. 강화도 조약은. 근데 개항 1876년이니까. 그리고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이런 홍범 14조는 뭐예요? 2차 가보개혁 강령입니다. 얘는 단어 자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가보개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했다. 의정부서사제는 세종대왕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정부의 의결권을 많이 넘겨줬던 걸 얘기를 하죠. 조선 얘기예요. 자, 1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에 압수됐던 큰 사전 원고를 되찾았대. 경성역 창고에서 방대한양의 우리말 큰 사전 원고가 발견되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어쨌든 국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건 공부를 안 해도 사실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조선어 학회 그쵸? 예전에 어떤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 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일제 탄압에 의해서 이 조선어학회가 30년대 활약하다가 42년에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일제 압박으로 결국에는 해산당하고요. 우리말 큰 사전은 이제 편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고가 나중에 발견되어서 결국에는 광복 이후에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표준어를 제정하는 것이 조선어 학회의 활동 내용이었어요.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단체로서 신민회,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통해서 민족교육을 그리고 자기회사 태극서관이라는 걸 바탕으로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서간도 지역에 사법모 지역에 우리가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게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 때 배우는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 시기 때 공화정체 수립을 추구했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추구했던 단체로서 신민회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교조신원운동은 뭐예요? 우리 종교의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 때 할아버지 조자예요. 우리 종교의 할아버지인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동학의 얘기죠. 자,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이 1,300만 원인데 이 나라 빚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필연히 망할 것이고 갚으면 나라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대구 서상돈이 1907년에 이게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아니라는 거 정도까지는 잡으셔야 되는데 나라 빚을 갚자라고 했던 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이게 만약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면 99%가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을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조직된 건 을미의병이 되겠죠. 그쵸? 자, 18번에 가나 연설이 행해진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내각 책임자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단과 부정 축제자 처리에 있어서는 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현행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왔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유신헌법에 따라서 여러분 유신헌법 나오는 순간 일단 박정희 정부예요. 그쵸? 박정희 정부. 우리나라 1972년에 7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게 유신헌법이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여러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다는 건 대통령 간선제를 하는 게 그 유신헌법 내용이죠. 그럼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그럼 여러분 내각 책임제 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가 누굽니까? 장면 내각이죠. 최초라는 표현보다는 유일한이 낫겠다. 그죠? 그 이후에 다시 대통령제 돌아간 다음에 내각 책임제는 여러분 장면 정부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나타났던 4.19 혁명으로 붕괴된 이후에 등장했던 것이 장면 내각. 그리고 장면 내각 때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그쵸?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게 장면 내각 때고 그리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쭉 나중에 운영되다가 여러분 지금 유신헌법 중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답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거. 남북기본합의서가 뭡니까? 이거 일종의 불가침 조약으로서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서로 상호 불가침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 여러분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통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요즘에 자주 나오잖아요. 항상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6구에서 계속 마지막 문제로 보통 요번에 마지막 번호는 아니지만 20번으로 통일 노력 파트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통일 노력 파트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적어도 이건 무조건 기억하자라고 하는 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최초로 우리가 남북이 같이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겁니다. 이게 특히 놀래라.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게 특히 평화통일, 자주통일, 민족적 대단결 이걸 우리가 3대 원칙에다가 합의했던 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통일 노력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남북기본합의서. 그쵸? 그리고 여러분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있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기억해야 돼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당연히 나중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북한이 탈퇴하면서 안 지켜지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이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 시기 때는 우리가 최초로 정상회담 했던 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2000년에 그때 그 김정일이랑 여러분 만나는 모습 보이잖아요. 최초의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발표된 게 6.15 남북 공동 선언. 그쵸? 그리고 나서 그때 여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에 당선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 햇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차 정상회담까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노태우 정부 해당 사항 없고 7.4 남북공동성명 답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 요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 때 그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했대요. 개성공단 조성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했던 김대중 정부 때 일단 확인이 이게 합의가 되고요. 실제로 개성공단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실제로 생산해서 출하하기 시작했던 거는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일단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시기 때 우리가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답은 3번이고 선생님이 조금 얘기 설명을 더 하자면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게 우리가 갑자기 이때 국제적인 해빙 무드 속에서 갑자기 막 여러분 막 뭐라 그러지? 막 미수의 해빙 무드 속에서 갑자기 냉전이라는 게 완화되고 막 이런 시기거든? 그 시기 때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도 우리가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통일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근데 이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이 72년에 7월에 발표된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통일할지도 몰라. 봤죠? 우리 지금 통일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우리 체제를 잘 유지하면서 흡수되지 않고 통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정부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한국식 민주주의, 어떤 강력한 정부체를 중심으로 딴 얘기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어떤 뭐 적화 통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사회주의 말갱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강력한 대통령의 힘을, 대통령이 국회를 여러분 뭐 해산시킨다든지 국회의원 3분의 1을 여러분 이제 임명이긴 하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 선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국민의 그 대통령의 어떤 힘을 주는 긴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힘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 강조하는 대통령 종신제를 실시하는 게 유신헌법이잖아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빌미로 유신헌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10월 달에. 그렇죠? 자, 그리고 19번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권자의 날,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래요. 5월 10일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들의 대표를 뽑았던 것이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이죠. 1948년은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3년 동안 정부를 이때까지 못 만들었죠. 각종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뭐 좌익과 우익들이 대립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냉전 속에서 결국에 이게 결렬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여러분 우리끼리만 정부 만들자라고 하면서 정읍 발언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도 전개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유엔 소총의 결과 5.10 총선이라고 하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뽑아서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 날 재헌절 결국에는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48년에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정부 수립을 위해서 헌법이 필요하니까 그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5.10 총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이자 보통선거이자 평등선거이자 비밀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 5.10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요. 이 재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는 우리가 정부 수립이 됐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때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정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른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친일파 청산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죠. 물론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 국회에서 요 재헌국회에서 이 재헌국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니까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합니다. 됩니까? 참고로 회사령을 폐지한다. 이게 뭐예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우리 한반도의 침투를 좀 더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그냥 회사 만들면 신고만 해 라고 해서 허가제였던 회사령을 폐지했던 거. 헌의육조를 채택하였다. 이거 독립협회가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에게 건의했던 근대적인 의회제도 하자라고 했던 거죠. 독립협회가 관과 만민공동회를 같이 했던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그죠?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대한제국의 모습이죠. 대한제국은 연호가 광무고요. 그리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 같은 것을 반포를 해서 대한국 대황제인 고종황제의 군주권을 천명하면서 전제군주 국가를 천명을 합니다. 그죠? 자, 국가총동원법 이게 뭐예요? 1938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우리의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총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징병, 징용, 위안부 또는 공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답은 5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 내용을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현대사에서 무조건 100% 꼭 항상 나오는 것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죠. 그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민주화 운동은 3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우리가 1960년에 있었던 사건이야. 4.19 혁명이랑 관련된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이 4.19 혁명이 일어났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자유당의 부정선거 때문에 이때 마산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을 때 마산에서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사망하면서 최루탄에 얼굴 박혀서 4월 11일 날 이 학생의 시체가 떠오르잖아요. 마산에서 2차 시위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학생 시위까지 확대가 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모습까지가 4.19 혁명의 포인트예요. 보통 3.15 부정선거 관련해서 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특히 신군부 시기 때 이때 선생님이 왜 전두환 정부라고 안 쓰냐면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12.12 사태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투스타였던 여러분 그때 이제 전두환 그땐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때 여러분 군부라고 하는 신군부 세력으로 정권을 잡았던 요 시기 때 아직까지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신군부 때 198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그래서 지금 쌤이 말했던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개헌이 안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유신을 여러분 개헌해달라라고 하는 요런 모습. 그래서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던 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혈 진압했던 거 기억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이고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이런 거 말고도 또 더 있기도 하죠. 그런데 6월 민주항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 1987년에 어느 시기 때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전두환 대통령의 여러분 이제 일단 이게 연도 쓰고 나면 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두 가지가 여러분 일단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87년에 1월 달에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문받다가 죽었는데 그걸 국가에서 은폐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 심지어 이때 계속 수년 동안 많은 민주 인사들과 많은 민중들이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게 해달라. 근데 전두환 정부 시기 때 내내 사실 대통령 간선, 우리 손으로 대통령 못 뽑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전두환 정부가 이때 87년 4월 13일 날 뭐 합니까? 거절하는 담화문을 내죠. 안 할 건데. 직선제 니네 손으로 대통령 못 뽑게 할 건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13 호헌 조치, 헌법, 지금 헌법을 보호하겠다. 직선제 개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4.13 호헌 조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6월 민주항쟁이고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도 여러분 이한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망하는 대학생 이한열 학생이 여러분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 여러분 막 이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준이 이때는 여러분 무슨 직장인 할 것 없이 막 학생 할 것 없이 여러분 막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해서 그때 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 그땐 대통령이 아니죠.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뭘 하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결국 6월 민주항쟁이 성공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여러분 사실 이 직선제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죠. 이때 많이 나온 표현이 호헌에 반대하잖아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쌤이 지금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주거나 또는 이 구호를 많이 써줘. 그래서 호헌철폐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최근 한국에서는 경찰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학생 6월 민주항쟁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1987을 본 학생들은 뭔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을 이건 선지가 또 너무 쉬웠다. 그쵸? 보통 구평이나 수능에서는 적어도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6.29 민주화선언 이 정도 용어까지는 여러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건 일단 너무 쉽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쉽게 9월은 안 나오겠지. 여러분 6월보다 더 쉽게 9월은 나올 수가 없어. 난이도를 어떻게 더 떨어뜨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개념 갖고 있으세요. 조선혁명 선언이 뭡니까? 1920년대 활동하던 의열단이라고 하는 김원봉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의거활동단체 그래서 여러분 막 폭탄 투척하고 식민요인 암살했던 의열단의 행동 강령으로서 참고로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쓰신 거예요. 그죠? 브나로드 운동 1930년대 때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시문의 상록수, 그쵸? 거기서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농촌 계몽운동으로서 글자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여러분 뭐예요? 1929년에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우리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결정, 이거는 우리가 신탁통치 관련해서 광복한 이후에 정부 수립 이전의 모습으로 신탁통치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안 어렵죠? 괜찮죠, 여러분? 아마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시간도 많이 안 걸렸을 거고 사실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구평도 여러분 막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겠지만은 난이도가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수능이라든지 9월에서 한국사는 크게 여러분 이슈가 될 일이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교양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사실 이 정도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4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예 공부를 안 했다는 거니까 진짜 러프하게라도 한 번 돌리면 다 풀 수 있는 정도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짧은 강의라도 여러분 방학 동안 또는 여름 때 한번 체크업을 해서 40점대로만 한번 끌어올려 놓으시면 되고 9편까지 지금 한 2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은 거기서 여러분 한국사 특별히 뭘 더 봐주거나 할 필요는 없고 9편 때까지 점수를 여러분들 이제 신경 안 쓰고 냅뒀다가 9월 달에 40점대까지 유지가 되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 시험을 치셔도 될 거고 9평을 쳤는데 점수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모의고사 한두 개 정도 풀면서 선지 분석해가면서 개념을 다시 조금 기억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담이 없는 과목이니까 한국사에 발목 잡히지 말고 기본 개념 정리 잘 해서 우리가 1등급 정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우리가 9평 때 또 선생님이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이랑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